우측에서 가운데 11쪽 네, 우측에서 가운데 보면 거기 그래프가 나오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연령 증가에 따른 기능의 변화와 진료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왔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 진료과와 진료 대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소아과라고 하지 않고 소아청소년과라고 하는데 소아청소년과는 되게 당연히 소아청소년, 15세까지는 소아청소년으로 소아청소년과를 가요. 예전에 소아과. 그쵸? 왜 소아과하고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게요. 15세부터 65세 노인 되기 전까지는 그럼 일반인인데 일반과라고 할까요? 나눠져 있죠. 전문과가 많이. 아는 대로 불러보세요. 내과, 외과. 네, 내과 중에서도 더 세분화된 파트들이 있고, 그 다음요. 예, 신경외과, 뇌, 네, 또 정형외과, 관절, 뼈, 또 안과, 이비인후과, 네, 또요. 그렇죠, 피부과, 또요. 산부인과, 네, 네, 내과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다른 데는 전부 우리 신체 부분 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노인과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전문 과목 이전에 전문의 이전에 인정의를 거쳐서 그 다음 전문과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인정의가 지금 노인병 인정의가 있어요. 인정의, 노인병 인정의.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호스피스 인정의도 2년 전에 생겼어요. 올해가 아마 3회 이제 배출될 거예요. 인정의. 근데 이 호스피스 인정의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그냥 이과 수련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여야만 돼요. 어떤 과든 전문의가 그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모든 교육을 이수하고 모든 경력을 쌓고 이렇게 해서 시험을 패스한 후에 되는데 첫 1회 때 전국적으로 90 몇 명이 배출이 됐어요. 네, 자격이 갖춰진 사람이 다 응시를 했기 때문에 거의 1회 때는 거의 이제 1차적으로 서류 심사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래도록 호스피스를 해왔던 의사 선생님들 위주로 1차 인정의가 되게 하였고 전라북도 전북 전남 합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몇 명 분이 서울 지역에 많이 계시고 전남북에는 4분이 됐다고. 그 중에 지금 제가 기고 다음 시간에 오는 이나리 선생님이 전북대 혈액종양내과 이나리 선생님이 그분이고 또 한 분이 전남에 계셨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전주에 어디 요양병원에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되셨다고 자격을 갖춰서 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고 그 다음에 종사하고자 하고 봉사 직업이든 자원봉사든 어느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일단은 나무를 보시기보다 네,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산을 보시길 바라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사람이 태어나면 무슨 과부터 접하게 되나요? 그렇죠. 그 다음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말씀드린 여러 과. 네, 건강한 분이 아니고 병원은 물론 건강을 위한 건강 증진 또는 예방 위해서도 병원에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질병 환자일 경우에는 그 다음은 65세 이상은 무슨 과? 지금 현재는 과는 전문의는 없지만 네,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는 중이죠.
대개는 만성기 질환을 보는 병원 또는 3차 병원 이렇게 또는 클리닉 가까운 의원 가셨다가 그 다음은 어디로 가세요? 요양병원, 요양원 이렇게 가시는데 괄호 보면 이제 노인과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과 전문의는 아직 없고 인정의들이 많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세요. 이전에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도요. 인기 있는 이 과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 교육하는 현장에 세미나 하는 현장, 연수교육 그런 데 가보면 이 세태를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병원 한지 지금 23년째인데 그 즈음에 노인병 인정이 연수 강좌 가면 엄청 많이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노인 인구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요 근래에는 또 어디가 엄청 많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내과에서 개최를 많이 하셨고 그런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세미나 엄청 많이 오세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런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태어나서는 산부인과, 그 다음에 소아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과인데,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제 나이 들고 늙고 그러면 이 노인과,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이 생겼는데 이 의료 체계상 조금 더 잘 합리적으로 좀 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렇고 그 다음이 태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네, 대답 확실히 하세요. 태어났으면 죽죠. 네, 죽음에 임박해서의 과는 무슨 과겠어요? 네,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과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러니까 일반 과에서 모든 사람이 다 병원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찾는 건 아니죠. 그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병원은 특히나 병원은 모든 일반인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병원 내 법규 또 규정을 보면 교육의 의무가 주어져 있어요. 병원에는.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쪽에는요. 모든 살아있는 사람, 모든 죽을 사람, 모든 죽어가는 사람 다 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가 않죠. 우선 이걸 제공하는, 이 의료를 제공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채비가 다 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내에서는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딱 떠오르죠? 첫 번째는 말기, 네, 말기 암 환자. 그 다음은요, 그 대상자가 거의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 다음은요, 국가에서 이렇게 제도화 했어요. 그러니까 알으셔야죠. 네. 여러분, 시간 가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을 얼른 해주셔야 돼요. 모른다고. 여기서 모르는 건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죠. 실제로 실전에 가서 모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는데 열심히 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피 흘려요? 전쟁터에 가서 피 흘리잖아요. 그렇게까지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데 배우는데 예, 얼른 모른다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실전에 가서 모른다고 하고 주저주저 하고 하는 사람이 창피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얼른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맘 푹 놓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더 걱정인 게 뭐냐면요.
알 거를 제대로 모르면 그 상대방한테 불친절하게 돼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아는 게 힘이고. 그러니까 자, 제가 뭐 여쭤봤죠? 예, 호스피스 대상자. 우리나라의 제도화 내에서 어떤 대상자들이 있는가? 말기 암환자. 그다음은요? 저희도 못해요. 지금 아직 채비도 안 돼 있고. 그게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 따라서라도 하세요. 에이즈 환자. 네, 에이즈 환자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돼 있진 않아요. 지금 일단은 에이즈 환자와 말기 암 환자이고요. 입원형에 있어서는 이제 형태가 여러 가지예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원형을 보시면 그렇고요. 가정형의 경우는 자, 질환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말기 암 환자 아니고도 말기에 이르는 만성기 질환, 중증으로 가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PD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으면 입으로 자꾸 속으로 얘기하세요. 따라서 하시고. COPD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영어까지 다 풀어서 할 시간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환자는 리버 시로시스, 간 경변 환자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거는요, 간경변 환자랄지 COPD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대상자니까 입원할 수 있지 않나요? 아직은 입원 안 돼요. 예. 가정형 호스피스로 돼요. 가정형으로. 그리고 입원형 호스피스 의료기관도 인력, 필수 인력이 있습니다. 다 교육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설, 모든 채비 다 되어 있어야 지정이 된 병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정된 병원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현재 108개 정도 되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다고 닫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하려고 했다가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거는 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는 병원들, 사립병원들에서도 하다가 닫은 병원도 보았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지정이 된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건데 전국적으로 어느 병원이 지정돼 있는지 다 리플렛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정형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이 환자를 보겠다 이렇게 미리 또 신청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형으로 리버 시로시스 그리고 COPD 환자 다 보게 되어서 가정형 운영되고 있고요. 입원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신청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자문형 궁금하시죠? 자문형은 대형 병원, 대형 종합병원에서 암 환자들, 지금 이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하는 데까지 치료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그 치료를 하다가 이제 아니구나 싶을 때 어디 가서 어떻게 자문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큰 병원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진료실 내지는 상담실 그리고 인력, 의사 선생님, 이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팀 사역이죠. 팀 사역이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자 적어도, 그리고 또 팀에 이 합류된 그 분야가 지금 현재 이 텀으로는 이 완화의료 도우미로 되어 있나요? 완화의료 도우미. 그러니까 이 완화의료 도우미 분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셔야 되고 국가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호스피스 교육을 수료하고, 두 가지 수료하고 자격증 따고 이쪽에서도 시험 봐서 패스를 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완화의료 도우미. 우리처럼 이제 지정을 받은 병동에서 그 완화의료 도우미 또 기관에서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신청을, 그러면 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 말로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 지금 우리 이 텀으로는, 이 용어로는 뭐라고요? 완화의료 도우미. 그 또 뭔가 이 텀이 바뀌었어요. 완화의료 그냥 도우미가 아니라 생활 도우미? 뭔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거는 신청을 인력 확보한 후에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교대 듀티 하는 거고요. 2교대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이 병상이 29병상이잖아요. 우리 병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9병상이면 몇 명이 필수적으로 최소 있어야 되냐면 이 완화의료 도우미가 32명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 돼요. 그거 부족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잠시 설명 들었죠. 그렇게 했을 때 완화의료 병동에서의 간병비는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엄청나죠. 그냥 1대1로 큰 병원에서 간병사를 하시면 얼마씩 받나요? 그러니까 이 환자 측에서는 얼마씩을 한 달에 내야 되나요? 예, 계속 한다면, 환자 뭐 하루 빌 수 없고 그런다면 거의 12만 원에 30 곱하면 3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은 4,000원. 그리고 한 달에 해도 12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한쪽에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가 사실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죽잖아요. 진시황제도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구해요라고 했고 온갖 뭐 노력이라고 봐야죠. 다 했지만 죽었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근데 과연 우리가 알자면 이 실체가 무엇일까? 죽음이란 실체.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요? 네. 아닐 수도 있고, 네. 진정 두렵지 않아야 돼요. 두려운 사람이 교육 제대로 받으면 두려워지지 않게 돼요. 원래 우리 호스피스는 적어도 3일하고 반나절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부득이해서 이틀로 최소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받아서, 이 교육 받아서 뭔가 좀 알았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죠. 죄송하지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짜 이것 좀 알았고 나 알았다 하고서 어떤 양상을 주로 띠냐면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병동에 못 가요. 실습도 잘 못 가고. 왜냐면 막 이 말기 환자들이 몰골도 그렇고 또 뭐 이 의료기구 막 장착을 막 해놓고 하니까 그러는데 조금 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요. 보호자를 밀쳐내요. 이게 노인 요양보호사들도 그렇잖아요. 익숙하다 보면 가족들이 먼 곳에서 이제 모처럼 오잖아요. 대하는 게 설쳐. 자기가 더 잘하는 것 같죠. 잘하고.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하면 저리 비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꼭 이게 연극이나 영화 이걸로 치자면 주인공은 누구예요? 환자분. 조연은 누구예요? 보호자분. 가족. 우리는 뭐예요?
네? 네, 보조. 정말 어떤 역할이든 정말 뒤로 물러나서 예, 그분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사랑으로요. 지긋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이 옷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 옷이 만들어질 때 쓰는 이 안에 들어가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실이 내가 잘한다, 나 여기 있다고 삐죽삐죽 삐어나오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나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나 그냥 아예 가족 왔으니까 나 몰라. 아, 가족들 알아서 하세요. 이참에 나도 좀 쉬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정말 잘 봐드려야 돼요. 가족들이 안 오다 보면은 어쩌다 오다 보면 환자도 가족도 엄청 상처받는다고 해요. 저한테는 많이 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거든요. 하다 어디다 말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병원 원장님 찾아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이렇게 상두대가 있는데 여기에 모처럼 가족이 와서 뭔가를 놓았대요. 유황보호사가 완화도에 도움이 들어와서 탁탁 막 튀어버린대요. 예. 그리고 가족이 없을 때 한 가족은 부인인데 남편이 암에 걸려서 완화병동 아니고 3층이었는데 일반 병동이었어요. 근데 중환자실. 근데 환자가 거의 사지마비 정도 되고 뇌에 손상도 오고 그랬는데요. 환자가 이제 막 이렇게 몸을 쉬고 했던가 보죠. 묶었는데 이거 묶는 걸 뭐라고 하죠? 예, 그 옥죄대라고 하면 지금 이미 마인드가 옛날이에요. 뭐요? 보호대를 어떻게 묶어야 돼요? 한 번 묶는데 재미 붙인 사람들은요, 끄떡하면 갖다 묶어서 꽉 이렇게 해놓는데 정말 그건 아니에요. 뭐든 법적으로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묶는다 손 치면 여기를 부드러운 걸로 감싼 후에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해야죠. 흘렁하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부인은, 배우자는 저한테 와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완전 꽉 묶었어요. 완전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고 꽉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는데 제가 와서 보고 아니 이건 뭐냐고 풀으려고 하는데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자, 우리 병원에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고까지 하는 이유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요. 양치를 시키는데 그 환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양치를 시키는데 그냥 너무 그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네요. 이 칫솔이 딱 떨어졌대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남편은 정말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이 보호자가 또 가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요양보호사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와,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안 그러겠다? 진짜 이 병원 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정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요. 자기가 못하면 그냥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뭐하러 그렇게 해. 자기만 그렇게 하면 우리 뭐가 돼. 그럼 힘들어. 웃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돈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지금 교육도 받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에 이 인벌브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물론 비용 중요하고 사는 것 중요하고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딴 데 가서 일해야죠. 분야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일하러 와서 대충에 자기만 그렇게 잘하면 우리는 뭐가 돼?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리마인드 시키고 하는 거 많이 힘든데,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은 어떤 곳에 가서 봉사를 하던 근무를 하던 그 마음을, 제가 오늘 하는 말을 잊지 마세요. 누가 보던 안 보던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 안 하는 건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예,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우리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로 정말 잘 하세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봉사라는 말을 하였는데 너무나 이 책임감, 소명감을 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한테 먼저 잘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봉사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정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이런 거 있거든요. 자원봉사자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원봉사자의 주의사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회가 되면 드릴 거예요. 받으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환자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슴에 묻고 간다. 있어요. 단 환자를 위해서, 환자의 치료와 지지를 위해서, 전인적 케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케어 매니저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대리만족 내지는 투사시킵니다. 그래서 누가 어쩌면 밖에서 막 그 얘기를 해요. 환자 옆에서도 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는 이 감각은 뭐죠? 예, 청각이에요. 희한하게도 환자가 이렇게 눕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감각이 점점 없어지냐면 발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점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뒤쪽. 예. 여기가 생명을 마지막 유지하는 신경관장기관이고, 그 다음 청력 남아있는데, 이게 거의 의식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들린다고요. 또 귀가 안 들려도 다 느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위주로, 그래서 환자 옆에서 그냥 별소리를 다 해요. 안 돼요. 자, 이제 호스피스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자, 모자 잠깐. 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모양은 어떻게 보여요? 이제 모자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자, 이렇게 보면 뭘로 보이나요? 그렇죠. 동그라미죠. 네,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 보이죠. 네, 뭐 이렇게 보면 또 이런 모양이 보이겠고.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거를 하는 게 전인의료이고 호스피스인데, 더구나 죽어가는 분에게. 그런데 이 모양을 보고 그걸 가슴에 담지 못하고 자기가 이 감량하기 어려우면 윗 그레이드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상의를 해야 돼요. 그분들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느 봉사자 내지는 이제 가정으로 가는 요양보호사나 봉사자였어요. 이분은 조금 봉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겼고 환자하고 어떻게 친밀감을 느껴야 되고 납보 형성하고 이런 거 보았거든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잘 해드렸어요. 가정에 가서. 남자 환자였는데 하루는 여사님, 제가 마음에 정말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하고 털어놓았어요. 뭘 털어놓았냐면, 부인하고는 거의
별거 상태처럼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어요. 이 내가 죽으면 어떡할지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슴에 그냥 묻기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전에 방안을 하나 제시해 드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은 또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그 별거 중인 부인 전화를 알아서 어디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 넓게 쓰시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네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 제 강의에 제일 뒤에 가보세요. 제일 뒤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번호를 쫙 매겼더니 45번이더라고요. 거기 소녀가 기도하는 거 보이시죠?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에게 하기 전에 자기한테 먼저 하세요. 자기한테. 이건 뭐냐면요. 봉사가 외부로 드러나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전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통상 사는 것은 외적인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1차적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일단 신체라고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이 신체인 사람이 거하는 가정, 사회, 직장이 되겠죠. 겉사람은 속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정신, 그 다음에 영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봉사는 제가 볼 때는 돈을 받는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그것도 일부죠. 또 요즘은 많이 이제 심리까지 상담까지 이렇게 코스트화 하니까 비용화 하니까 그런데 영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을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해요. 나부터 그렇게 돌보시라고요. 내 마음이 어쩐지, 내 신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사회적 입지가 어떤지, 내 가정에서 나는 어떻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나의 영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 먼저 챙기시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많으면 아까 말했죠. 조금 나은 사람은 투사시키면서 내 마음의 상처에 해당되는 부분 다른 사람이 더 한다 그러면 저 사람 더 한대. 그걸로 말을 한다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통증 평가를 하는데 0에서 10까지 숫자로 되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그 표현도 못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보면서 얼굴 형태가 어떻다 아니면 이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면 이렇게 잣대를 쭉 그려놓고 어디만큼 아프시냐고 이렇게 짚게 하고 그런데 일단은 0에서 10까지 여러분 먼저 해보세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네? 그러면 이게 0에서 10까지 했을 때 몇쯤 아픈가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한 7, 8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병원 가요? 정신과 가서 상담하면 좋죠. 요즘은 그 정신과나 심리상담과 많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그래도 시간이 주어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래도 여유가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러나 일단 일하는 과정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가 말로 상처가 더 힘들죠? 탁 상처 받았어요. 상황에서나.
그런데 이게 몇쯤 될까?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대부분은 자기의 상처받은 그 과거의 기억, 내 트라우마의 원감정, 그게 건드려지면 확 심하면 정말 분노 넘어서 격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고로 인해서 그건 또 파급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면 좋냐면은 마음에 꾹꾹 눌러서 담는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이게요. 어디를 밀폐 딱 시켜서 놓으면은 그 안에서 뭐가 보통 물질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썩죠. 마음도 거의 비슷해. 더 안 좋아져요. 더 변질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꾹꾹 누르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은 그 느낌을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억압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신하게 유교적으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도 많이 슬퍼도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표현을 자기의 감정을 우선 화나는 건 나쁘다라고 쭉 이렇게 인식되어 온 사람은 화를 안 내려고 그 순간 낼 때는 막 팍 내버리고 약한 사람이나 약한 존재 상황에서 그 대면 상황에서는 안 될 경우는 막 꾹꾹 참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흑백이에요. 좋은 건 좋은 거 아니면 모두 화나는 거. 사실 보면 화나는 것이 전체가 아니에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아니에요. 색은 너무 다양해서 이 화로 드러나는 감정이 뭔지를 정말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없어서 그냥 우리는 화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되었기 때문에 속에 뭐가 쌓여요?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한이 쌓여요. 그러니까 화병 맞아요. 우리나라만 화병이라는 게 있고 그게 정신과 심리학과로 화병이라는 병명이 등재되어 있을 정도고. 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요. 다 중요해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다 중요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이 격가지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근데 일단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네. 내가 지금 진짜 너무 화나. 그러면 첫 번째 심호흡을 하세요. 두 번째, 이 화가 나면요. 내가 이걸 참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이미 우리 몸 안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심호흡을. 자, 지금 연습할게요. 한 7 정도 코로 들이마시세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둘이나 셋 정도 멈추시고 그 다음은 입으로 10 정도 내쉬세요. 다시 한번 입 다물고 코로 좋은 기운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면 더 좋죠. 이거 멈추고 입으로 한 최소 3번, 많으면 10번 이 정도 하면 호르몬이 변화됩니다. 변화. 그 다음에 그거 잊어버려 아니에요. 마음이 쌓아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 만큼 좀 살았거든요. 여러분 좀 제가 젊어 보이나요? 나이 들어 보이나요? 네. 근데 메모를 하세요. 메모를 꼭 메모를 종이에 하셔도 좋고 핸드폰에 하셔도 좋고. 여러분 제가 이 메모를 잘 할까요? 할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러면 간단히 메모해요. 누가 이렇다고? 누가 이렇게 해? 이렇게 메모를 해놔요. 그 다음 내 할 일 합니다. 그리고 꼭 그걸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지는 그 화난 상황에서와 나중에 바라볼 때는 달라요.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한테나 왼수가 만났다고 하는 남편한테나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즉각 하지 말고. 아니면 또 말 딱 안 하고 막
이 두 가지죠. 팍 퍼붓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말도 안 하고 그 기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 여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폭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폭력이 남한테로 향하면 이 엄청난 폭력이고 큰 일도 벌어지는데 자기 내부로 막 그 분노가 향하면 결국은 우울증 되다가 자살까지 가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면 이게 확 내보내거나 아니면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고요. 꼭 해결은 해야 돼. 이게 뭔지. 그러니까 어디든 메모할 게 없으면 정말 어디든지 이렇게 내놓으세요. 내놔. 일단 내놓으세요. 아시겠어요? 내놓고 다만 확 퍼뜨려 놓지 말고 이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집이라면 다 누구나 써야 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언제 치워야지면 딱 비닐봉지에라도 싸서 한쪽에 좀 놓으시라고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거 펴보세요.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하면서 사시면 좀 훨 나으실 거예요. 나도 주변도. 지금 어디에서 거기까지 갔냐면 나를 먼저 살피시라고요. 바쁘지만 하루에 우리가 TV 보고 뭐 자고 뭐 수다 떨고 뭐 만나고 뭐 또 일하고 이런 거 말고 잠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생각해보고 이거. 근데 그 방안 중에 지금 우리가 전인의료 호스피스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나 먼저. 그래서 그 중에도 자, 두 가지 얘기할게요. 0에서 10까지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거, 요구도는 너무 결핍이 돼 있어. 난 이거 꼭 필요한데. 그러면 이게 5 안 됐는지, 5는 됐는지 이걸 보시고. 그래서 5는 돼야 돼. 이게 꼭 필요한 거면. 꼭 필요한 거면. 아시겠어요? 그걸 위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해나가요. 남 핑계 대지 마요. 자기가 자기 책임 안 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맨 남 핑계 대요. 그리고 나의 고통, 어려운 거 이거는 5를 넘지 않게 하세요. 5가 넘었으면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고 호스피스 대상자에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이라 그리고 인간이 엄청 다양해요. 엄청 신비하고 엄청 그래서 금방 여기서 본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해 하나만 들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교육을 드릴 거고 이렇게 쉬는 시간에도 아 저건 멘트 해드려야 돼 그러면 해드릴게요. 자 어떤 이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어떤 서울대에 음악 교수가 있었어요. 첼리스트였어요. 그런데 맞죠? 내가 20분까지 끝내야 되죠? 3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30분까지야? 네. 그러면 조금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돌아가서 좀 얼른 더 틀게요. 이 여자 교수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중학생, 초등학교 후반 정도. 그런데 이 여자 교수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발견하고 하다 보니까 임파선 전이도 됐고 거의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오른쪽 유방을 다 도려내고 그 다음 겨드랑이 밑에 임파선까지 다 도려내고 그렇게 하고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수술 후에 수술도 결정을 잘해야 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섭생이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또 항상 이 전인의료를 늘 생각하세요. 이 영역에서는. 자,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다 중요하다고요. 할 수 있는 방안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영적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기도원으로 가요. 그러지 마시라고. 기도원도 가세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도 가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 튼튼하게 해야 될 내 정신적인 근력을 키울 것도 하시고
사회적인 것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다만 제가 한 40대를 기준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을 본다면 40대 전까지는 미안하지만 겉사람이 51%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40대 이후는 속사람이 51%. 그럼 여기 51%면 여기 49%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호스피스 전인의료를 쭉 해오다 보니까 여러분도 내 말이 맞나? 저 원장님 말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엄마들이 새벽 기도를 가요. 근데 목사님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신앙 좋고 그러면 애를 자는 애를 깨워서 또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가요. 걔한테 50세 넘은 엄마처럼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할까요? 잠이 더 중요해요. 얘의 신체와 얘의 영역에 있어서는 신체적, 사회적이 점점점 뇌가 발달되면서 더 중요하다고요. 1%, 2% 차이로. 중고등학교 돼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뭐 패딩 코트 엄마 사줘 막 이러면 무슨 엄마 돈도 없고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걔한테는 사회적인 것이 2%일전정 중요하다고요. 엄마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 내가 암에 걸렸다 하면 이거 다 하시라고요. 다 하시라고요. 방안을 다 하시라고. 이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첼리스트 여자분, 네. 그 전에 예를 먼저 들을게요. 어떤 젊은 여자 환자가 자궁경부암에 걸려서 왔어요. 그 우리 병원에 올 때의 상황은 기도원에 갔어요. 이 환자가. 그래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위주로 많이 했어요. 암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악화됐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환자 이제 앞으로 병원에서는 보시게 될 텐데 이 난소암이 피부를 뚫고 피부로 나왔어요. 궤양이 막 다 생겼어요.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왜 병원에 왔냐면 그 궤양에서 나는 분비물이며 그러니까 막 그 암성 궤양이죠. 막 다 생겨가지고 그거를 드레싱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온 거예요.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근데 우연인지 다행인지 남자 배우자 남편이 의료기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드레싱 꺼즈 막 이런 거 막 됐어요. 그러나 그거 뭐 감량을 못하니까 병원에 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이 여자 환자가 의식이 있을 동안에는 남편을 아주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 오면 꿇어 앉혀요. 너 때문에 내가 이 병에 걸렸다고 막 이러면서. 물론 뭐 스트레스도 받고 어쩌고 그럴 수 있겠지만 왜 그 남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의료적으로 자궁경부암은 남자일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이러스예요. 네. 이 바이러스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또 많아요. 예. 그렇게 하면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이게 기도원에만 의존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기도도 하라고. 이 인간은 이렇게 전인적이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거룩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거룩한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냥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그리고 사회적인 거 심으면 사회적으로 거두고 신체적으로 심으면 신체적으로 거두고 정신적으로 심으면 정신적으로 거두고 영적으로 심으면 영적으로 거둬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11조 내고 사회적으로 거두려고 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영역은 서로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퍼미어빌리티가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지만 이건 이거, 이건 이거에 분명 이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생각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는 너무 두리뭉실한 얘기예요. 너무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말하실까요? 예. 너무 이 전인 의료라는 것은 이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각자 가는 길이 다르고 이 각자의 니드가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요. 다만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에 다 관통하는 덕목이 뭘까요? 다 해당되는 너무 좋은 감사. 감사. 해보세요. 감사. 너무너무 다 좋은 해당되는 덕목이에요. 이제 차츰차츰 또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제 돌아가요. 이제 얘가 네 가지 떠오르는데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할게요. 네? 30분까지라고 6분, 7분 남았네요. 자, 이 음대 교수는요, 이제 본인이 너무 황당하죠. 예, 그러고 입원해 있는데 지금 결국은 호스피스 병동에 왔어요. 이대병원으로 생각을 여겨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냥 호스피스를 하는 병원. 서울에서는 이대병원하고 김수지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여러 선교사님들이 하신 분들이 있었고 연세 세브란스 있었고 그 다음 카톨릭 병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톨릭 병원의 수녀님들과 그 다음에 종양내과의 이경식 교수님 아주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동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김수지 교수님 정신과 전문 간호사 교수님이고 교수님 이 환자 너무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이 환자 좀 어떻게 컨트롤 좀 어떻게 좀 잡아주세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누구한테라도.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뭐 주사도 못 놓고 뭐도 못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이 이제 이 김수지 교수님은 워낙 또 베테랑이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역시 문 열고 누구누구님 접니다.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아요. 우리도 저도 그래요. 환자 차트 다 읽어봐요. 환자 상담 일지 뭐서부터 다 찾아봐요. 알 수 있는 건 다 알고 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환자에게 필요한 거 뭔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갔는데 역시 던지죠. 그러니까 문 가만히 닫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음 날은 가서 일정하게 거의 가요. 이게 그 문틈으로 문 살짝 열고라도 근데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문틈으로 들였는지 열고 들였는지 시집을 하나 놓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김남조님의 시집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다음 날 가서는 저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올 줄 알죠. 여러분 환자가 화를 내요. 이제 여러분 배우실 건데 사회심리학적으로 키블러-로스의 5단계가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겪는 단계가 보통 있어요. 암 환자한테서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암이다. 내가 죽는다. 그거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그럴 리 없어. denial. 두 번째 angry. 화나요. 엄청 화나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지금 화난 단계예요. 그럴 리 없어 하다가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그래요. 여러분 암 환자들 다 서울로 가요. 내가 받은 진단이 그럴 리 없어 하니까 큰 병원 찾아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다 하면 앵그리 단계에서 돈 다 떨어지고 우리 병원으로 와요. 그런 환자들 꽤 있어요. 그럼 막 트집 잡아요.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트집 잡을 건 많잖아요. 이 환자도 이제 그랬는데 다음에 가니까 그 책이 없는 거예요. 봤다는 거죠. 이제 소개를 했죠. 저는 정신과 간호학과 교수 누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으니까 그분이 준 책이니까 봤겠죠. 그 다음에는 문 열어도 딱 창 들고 그리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저 누구입니다 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어깨로 포옹을 했어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분위기로, 때로는 침묵으로 다 그때그때 하여야 할 이게 소통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치과 지켜보라고.
그래서 네, 잠깐만 여기 앉으실까요? 하면서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회지 나가지고 누구누구 교수님, 이제 교수님은 앞으로 첼로를 할 수 없으실 겁니다. 너무 똑똑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이 첼로 연주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자, 환자가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게 화를 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시간 없어서 왔어. 자꾸 화를 내면 좀 별꼴이야. 이런 마음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닥쳐진 일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화내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걸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모든 일을 당했는데 수용하고 다 인정해야 되는 과정에서 너무 수용도 안 됐는데 또 화날 일, 또 공격 이런 것, 비난 이런 거 당하면요. 이 분노 단계 멈춰요. 분노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키블로로스는. 자, 앵그리 다음에는 타협이에요. 타협. 마게인.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거는 지금 다 못해. 우울 단계예요. 우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듯이 우울은 정말 예비적 우울하고 반응적 우울이 있어요. 너무 달라요. 대응 방법이. 그 다음에 수용이에요. 이렇게 수용이 되고 하는 여지가 있고 서포트하는 정서적 지지자가 있어야 가족 내에 있어야 되는데 맨날 비난하고 나 수용할 수 없는데 또 비난하고 그럼 맨날 화나는 단계에서 마음이 그렇게 자존감이 깊질 않아요. 얇아요. 너무 화 잘 내고 이렇게 돼요. 환자가 지금 죽음을 놓고 화가 나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한테 내가 봉사해주러 왔는데 당신을 위해서 왔는데 왜 화를 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자녀들도 50세, 40대부터 이 10년 간격으로 인생에 있어서 이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세 되면 분노가 생겨요. 내 안에. 삶을 놓고. 근데 자녀들은 이제 20대, 25세, 30대 돼가지고 결혼하려고 자기 피앙세를 데려오고 해요. 나는 막 뒤도 처지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럼 거기다 화를 내요. 안 된다고요. 자녀도 부모가 나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엄마가 화내는 누군가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대부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환자로 돌아가게요. 환자분이 화를 내면 네, 힘드시군요.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에 와야 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심정으로. 거기서 막 부글거리면 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 평온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가도록 해주세요. 할 얘기가 정말 많고 이해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도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이제 밖에 한 번씩 꼭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시고 손 씻으시고 네, 정말 철저히 하면서 이게 안 배울 수 없는 것이고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원장님 귀한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10시 30분인데요. 10시 40분까지 화장실 신속하게 다녀오시고요. 네, 좋은 공기 쐬고 오세요. 이 다음 강의는 연속으로 2시간을 할 거기 때문에 최대한 물 마시는 거는 필요한 물만 마시고 그렇게 자제해 주셔서 지금 밖에서 마시고 오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KF94 안 쓰신 분은 저기 뒤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 끼도록 하세요. 네. 패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패션으로 쓴 거 같죠? 이 안쪽에 KF94 다 썼어요. 아시겠어요? 다 안쪽에 쓰세요. 네.